안녕하세요. 스타119 임광목 대표입니다. 3월 15일 금요일, 오늘 또 벌써 불금이네요. 오후 4시 5분 장마감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모처럼 시장이 제대로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좀 시원한 모습이었고요. 종목들 보면 온통 파랗게 질린 그런 파란 나라와 같은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요. 사실은 이렇게 그 조정 장세가 어느 정도는 계속 예고가 되었던 부분이 있는데, 잠깐 그 나스닥 차트 한번 보실까요? 이 차트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며칠 전에 제가 이게 나스닥 주봉 차트에 이 두 주황색 선과 선을 그어서 말씀드렸었잖아요. 그 주봉의 주봉의 각도와 이 캔들 수들 이런 거를 고려했을 때에 한 2, 3주 정도의 그 조정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지금 그런 모드에 일단 들어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미국 주봉이 빨간색이지만 오늘 시장의 모습에 따라서 이 모양이 어떻게 바뀔지를 좀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기울기, 주봉의 기울기와 이격도들에 대한 이런 분석에 따르면은 주봉상으로 이 지점에서와 비슷한 최대 한 3주 정도의 조정이 나오는 것이 사실은 더 바람직한 모습이다. 그런 조정이 나와야 또 시장에 새로운 에너지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도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계시는 것이 나을 수도 있겠습니다. 코스피도 거의 비슷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어제 제가 동시만기일 관련해가지고 이 동시만기일 관련해서 이 표를 가지고 총평을 해드렸었고요. 이 그 총평에서도 어제 이 현대차와 은행주, 우리 한국 증시도 이 현대차와 은행주가 어제 좀 오버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일단 코스피 지수를 2710선까지 올려주는 역할을 이 현대차와 은행주가 했다. 그거는 이 파생의 그 구도상의 그 외국인들이 최종적으로 원하는 포지션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제가 어제 자세한 분석을 해드렸어요.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요. 어제 그 유튜브 방송 안 보신 분들은 어제 내용을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확인을 하시란 얘기는, 확인을 하시면은 그 어제 왜 코스피가 2710선이 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측면에서 그 조정이 오게 된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체인 관계를 확인을 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어제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스타트 라인, 어제 동시만기일이 끝났으니까 새롭게 시작하는 6월 동시만기일까지 향하는 3월 중반에서 6월 중반까지의 새로운 텀이 시작이 된다. 새로운 스타트 라인이다. 그래서 우리 증시는 또 새로운 그림을 그려갈 거다. 이런 설명을 드렸었고, 그 설명의 근거들로서 몇 가지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일단은 그 지수 선물하고 그 미결제 상황, 그리고 지수 선물 스프레드에 의하면은 6월 달까지도 우상향 흐름을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포지션들이 일단은 그 포지션을 가지고 출발은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내용들 중에서 크게 변화가 있는 내용들은 이제 이 내용들은 이제 제가 지금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부분을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뭐냐면은 지수 선물 관련해서인데, 오늘 외국인이 하방 공세를 시작했습니다. 공세를 시작해서 어제 이 노로버하고 미결제로 해서 한 25만 개의 그 매수 포지션, 25만 개의 지수 선물 매수 포지션에서 어제 출발을 했어요. 어제 스타트 라인에서는 그렇게 출발을 했는데, 오늘 하방 공세를 아주 심하게 시작을 해서 오히려 전반적으로 지금 누적 매도가
하루 만에 변화가 된 거죠. 누적 매도가 한 대략적으로 한 5만 개? 5만 개 정도. 5만 개. 5만 개 정도. 누적 매도가 5만 개 정도 오늘 쌓인 것 같아요. 오늘 쌓인 것 같으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오늘 첫날 그 동시만기 이후 첫날 이렇게 됐으니까 이 누적 매도가 계속 늘어나게 되면은 이 하락의 추세 또는 그 하락의 추세가 이어진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니까 이 당분간 이 누적 매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저도 매일매일 또 체크하면서 가르쳐 드릴 계획이고요. 또 이제 오늘 그 조정이 바로 나왔는데 어제 분명히 말씀드렸었죠. 코스피 차트의 그 속도 관점으로 봤을 때는 속도가 느리게 갈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2600에서 2600선에서 2710까지 올라가는데도 한참 걸렸기 때문에 우상향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속도 조절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속도 조절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조정을 하고 다시 올라가야 되니까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하고 이제 일치하는 어제 말씀드렸던 그 내용과 일치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그 SK 하이닉스 있잖아요. SK 하이닉스 어제 제가 설명드렸던 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어제하고 동일한 이유로 인해서 SK 하이닉스는 혹시라도 들고 계신 분들은 반등 나올 때마다 매도하시는 게 좋다라고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SK 하이닉스 어제 코멘트 드린 세 종목 중에서 특히 SK 하이닉스는 장중에라도 혹시 반등 나올 때마다 매도를 해나가시는 것이 그러니까 매도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뭐 수익 실현이라면 수익 실현이고 혹시 물려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매도를 하셔라 이렇게 제가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제가 오늘 제가 보니까 오늘 유튜브 시작한 지가 뭐 거의 두 달이 돼 가는데 좀 여러 종목들에 있어서 보람을 느낀 종목들이 있죠. 제가 엔캠이라든지 엔캠 30만 원대에서 접근하면 안 된다고 했었었고 HPSP 6만 원대에서 접근하면 안 된다고 했었었고 다 지금 주가가 많이 빠졌잖아요. 그렇게 이제 저는 뭐 수익을 냈다라는 것보다도 위험한 종목들에 어차피 그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그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그런 종목들 접근을 방지함으로써 손실을 보지 않도록 해드렸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제가 프라이드를 느끼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어떤 나름의 그 프라이드라면 프라이드를 느끼는 자부심을 느끼게 되는 종목이 이 종목입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죠. 자, 이 종목을 왜 제가 자부를 느끼냐면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렸다라고 제가 자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지점이 아마 날짜가 2월 13일일 거예요. 2월 13일. 그리고 그날 유튜브 방송 보시면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그날 그 주가가 에코프로 머티리얼이 한 20% 정도 올라가지고 21만 원 정도 됐을 거예요. 21만 원 정도 됐는데 그때 오른 이유가 MSCI 편입 소식이 있어가지고 MSCI 편입 소식이 있어가지고 20% 올랐는데 아마 대부분의 그 주식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또 인터넷 같은 거에서 엉뚱한 얘기들 참고하시는 분들은 MSCI가 편입되면은 굉장히 큰 호재인가 보다라고 해서 아마도 여기에서도 또 추가 상승을 생각하고 사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수 있잖아요. 근데 제 방송 보신 분들은 적어도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MSCI 편입되는 거는 호재인 거는 맞고 그 호재로 인해서 이렇게 오늘 하루 상승이 되어졌는데
딱 여기까지만이다. 그리고 MSCI 편입이 된다고 해서 그 패시브 펀드들이 무조건 올려서 사진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근데 지금 오늘 주가 이 지점인데 얼마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혹시 이 주식 지금까지 봐오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지만요. 오늘 15만 원입니다. 15만 원. 그러니까 뭐 거의 한 달도 안 된 거죠. 2월 달은 짧았고 연휴도 있었으니까요. 이 한 달도 안 되는 그 기간 사이에 21만에서 15만 원까지 21만 원에서 여기 21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빠졌으니까 30% 6만 원 30% 가까이 빠진 거잖아요. 한 달도 안 된 기간이에요. 저는 이거를 미연에 방지를 해드렸기 때문에 제가 유튜브를 하기를 정말 잘했구나, 이런 제 나름대로의 그 자평과 함께 그 어떤 역할, 선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제 스스로 오늘 다시 한번 평가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유튜브를 통해서요, 여러분들에게 위험한 종목들 잘 이렇게 피해갈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게 가장 1차적인 저의 소명이고요. 이제 그 2차적인 소명은 중간중간 짧게 수익도 내드리는 거, 짧은 수익도 내드리고 또 타이밍이 맞으면은 제가 분명히 대박 수익도 내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한번 하셔야 돼요. 그 종목들, 요즘 어떤 종목이 스타 종목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차후 이미 지나간 거는 지나간 거고, 이제 앞으로 어떤 종목이 스타트 종목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종목에 대해서 저는 그 리스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종목을 여러분들이 어떤 여건으로 인해서 저하고 어떤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어떤 소통을 통해서 그 종목을 접할 수 있게 된다라면은 아마 여러분들은 다음에 그 스타 종목이 될 종목에서 크게, 그 스타 종목이라고 하는 거는 주가가 뭐 10%, 20%, 30%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런 타이밍들이 임박해 있는 종목들 여러 개 가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최대한 적극적으로 저와 소통을 하셔서 그런 기회를 한번 가져보시면, 좋은 인연이라는 게 따로 있습니까? 이런 기회에서 또 좋은 인연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어제 제가 이제 해드리기로 하다가 시간 제약 때문에 못 해드렸던 그 내용을 오늘 해드린다고 했었었죠. 뭐였죠? 주식 공포 미스테리 극장. 아직 여름이 오려면 한참 남았지만, 사실 주식 공포 미스터리 극장이라고 해서 제가 또 무슨 공포 영화를 찍은 건 아니고요. 위험한 것들, 증시에서 위험한 것들은 좀 조심해야 되지 않냐, 이런 맥락에서 이런 코너를 한번 만들어 본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지금부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첫 번째 영화니까 영화 제목으로 한번 표시해 볼까요? 영화 제목처럼 어느 여교수의 은밀한 매력이라는 영화가 있었었죠. 그게 한 2007년 8년 강재규 감독이 만들었을 거예요. 문소리 배우가 주연을 했고요. 그거를 제가 제목만 아류처럼 붙여가지고 어느 남교수의 은밀한 유혹. 자, 지금 주식하고 관련된 얘기 하는 거예요. 어느 남교수의 은밀한 유혹. 죄송해요. 제가 어느 여교수의 은밀한 유혹이 아니라 어느 여교수의 은밀한 매력이에요. 은밀한 매력. 그러니까 이것도 어느 남교수의 은밀한 매력으로 이렇게 제목을 바꿔볼게요. 자, 여기서 한번 어느 여교수의 은밀한 매력의 한 장면에 문소리 배우가 대사 한번 들어보실까요? 제가 참치회 먹는 법 가르쳐 드릴까요?
제가 참치 먹는 법 가르쳐 드릴까요? 이렇게 얘기하네요. 이 어느 남교수가요. 아마 제가 작전주 먹는 법 가르쳐 드릴까요? 이런 대사를 말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이제 이거는 제가 설정을 한 거니까 제 말이 뭐 어떤 그 특정 주식이라든지 어떤 특정인을 비하하거나 그 사람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제 말이 맞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이럴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주식 투자할 때 그 관련된 종목들은 조심하자, 이 정도의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을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이제 어느 모 대학교 교수님이잖아요. 모 대학 교수님이 초전도체를 자기는 그 초전도체를 발견했다라고 해가지고 LK99라고 했죠. 그리고 이제 그거 조금 보완해가지고 나온 성분이 PCPO 뭐 이런 그 물질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미국 가서 보여달라고 하니까 못 보여주고 온 그 물질인데, 이 관련된 주식들 중에 물론 뭐 신성 델타테크 이거는 이미 반토막 났잖아요. 이미 반토막 뭐 한 달도 안 된 사이에 반토막 났으니까 그 종목들에 대해서는 뭐 더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제가 CCS라는 종목하고 그 다음에 아센디오라는 종목, 이 두 개의 종목에 대해서 조금 조심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심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저도 뭐 이제 대학원에서 논문을 써봤지만 이제 그 대학교 교수님들이 이제 연구 그 프로젝트로 해서 외부에서 어떤 연구비 지원 같은 거를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제 그걸 이제 보통 우리가 산학이라고 하잖아요. 산학. 산업과 이제 그 학문이라고 해서 산학이라는 말을 쓰는데, 미국 같은 경우야 미국의 그 스탠포드 대학 아시죠? 스탠포드 대학 그 바로 앞에가 실리콘밸리잖아요. 그래서 산학이 정말 잘 돼가지고 거기에서 우리 그 유수의 그 기술주들 나스닥 지금 막 전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는 기술주들이 거기에서 그 실리콘밸리에서 탄생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자, 그렇게 이제 긍정적인 부분이 있기도 한데, 그 교수님들도 역시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교수님들은 어떻게 보면 도덕성이 가장 우선적이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역시나 사람이기 때문에 돈에 대한 유혹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논문 같은 거를 쓸 때 그 가설이라고 하잖아요. 논문은 가설을 설정해가지고 논문을 쓰게 되는데, 이게 사실은 그 연구 풍토가 가설이 두 가지 중에 하나로 나오겠죠. 가설이 맞다와 맞지 않다. 이렇게 두 가지 중에 하나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논문은요. 그러면 우리가 그 가설이 맞지 않다라는 결과가 나오더라도, 또는 맞지 않다라는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 연구의 가치를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 연구를 통해서 그 가설이 맞지 않다라는 결과가 나왔구나, 또는 맞다는 결과가 나왔구나, 이렇게 연구의 가치를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풍토가 맞지 않다라는 결과가 나오면은 뭔가 그 실험이라든지 연구가 마치 잘못된 것처럼 평가를 받기가 쉬워요. 그러다 보니까 교수님들은 어떻게든 자기가 시작한 그 연구에 가설이 맞다로 나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또 외부에서 연구비까지 받았기 때문에 그 가설이 맞았다 이런 성과가 나와야 또 자기 이름도 빛나게 되고 추가적으로 연구비도 받을 수 있고 막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수님들은 정말 그 학문에 정직하게 학문에 그 전념을 하고 그 정직한 결과를 도출해야 되는데, 간혹은 그 결과를 조작시키고 싶은 그런
그런 동기가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데이터를 조금 바꾸면 결과가 가설에 맞게 나올 수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공공연하게 있어요. 있고 또 이제 그런 일들이 있어요. 있으니까 이 연구 실적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100% 다 신뢰는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만으로도 그 교수나 이 연구하시는 분들이 유혹을 많이 당하는데, 어쩌면 그 초전도체 관련된 이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이 CCS하고 아센디오에 이번에 보니까 막 그 제3자 배정이라고 해서 이 주식 머니게임 하는 사람들이나 할 법한 그런 일들에 이제 관여를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이 종목들하고 관련해 가지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보면은 언제 연구를 했을까? 연구하시면서 이렇게 주식 해가지고 돈 버는 일에도 신경을 어떻게 썼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 초전도체 이 부분이 정말 자기 자신도 이게 정말 그 초전도체라고 믿고 있는 걸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이제 그거 관련해가지고 뭐 특허도 이제 출원을 했는데,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거가 특허 출원하고 특허 등록하고는 다른 거예요. 출원은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그 특허 받고 싶다고요. 근데 그게 정말 등록이 되냐 안 되냐 이거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근데 지금 CCS가 이제 뭐 아직까지 그 초전도체 가지고 뭐 특허 출원 뭐 이런 거, 그리고 어떻게 해가지고 이 교수님이 CCS의 그 사내 이사로도 돼 있으시고, 사내인지 사회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또 이 아센디오는 어떻게 해서 그 상장 기업도 아닌 이 교수님의 회사인 퀀텀 포트라는 회사에 CB 형태로 해서 돈을 빌려준 건지, 그리고 또 이 교수님은 그 빌린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이 CCS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들어간 건지, 뭔가 좀 이래저래 좀 제가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정말 그 초전도체로 확실하게 밝혀지고, 우리나라가 혹시라도 이 교수님이 뭐 이걸 정말 발견한 공로로 노벨상이라도 받고 이러면 정말 우리나라의 그 위상에도 얼마나 기여를 하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결과가 됐으면 좋겠지만, 혹시라도 그렇지 않고 또 이런 연구 과정에서의 이 자금하고 관련된 유혹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만들어진 어떤 스트럭처라면은 이게 뭐 제3자 배정이 이제 상장이 되려면은 1년이 걸리니까, 그때까지 뭐 이게 좀 뭐 계속 부침이 있으면서 뭐 맞니 안 맞니 이런 논란 속에서 흘러갈 수도 있겠지만, 혹시라도 또 이게 저처럼 이런 주식의 세계에 대해서 좀 잘 알아가지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밝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돋보기를 보고 돋보기를 가지고 이렇게 보게 되면, 그런 경우라면은 또 이게 그 중간에 이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어떤 여러 가지 이제 막 뭐 폭락 사태라든지 이런 게 생길 수도 있으니까, 당분간은 제가 봤을 때는 초전도체 테마는 접근하지 않는 걸로 하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으스스하죠. 주식 공포극장 맞습니까? 어쨌든 조심했으면 좋겠고요. 그 초전도체 말고 요즘에 그 HBM이라고 해서 고대역 폭 그 반도체 주들이 막 많이 떴잖아요.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거가 그 양자 컴퓨터예요.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거가 양자 컴퓨터인데, 그 양자 컴퓨터가 이제 나오면은 진짜 그 고대역 이런 거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만큼 양자 컴퓨터도 어려운 과제인데, 차라리 초전도체 이제 당분간 보지 말고 이
양자 세계에 관련해가지고 테마라면 차라리 양자 컴퓨터 테마를, 왜냐면은 고대역 그 메모리가 많이 떴으니까 또 이제 좀 연관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보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런 조언도 같이 드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영화 재밌게 보셨습니까? 자, 두 번째 영화. 두 번째 영화는 2013년도에 개봉한 영화일 거예요. 김강호 씨라고 있죠? 김강호 씨. 누구지? 축구선수하고 동서지간이잖아요. 그 김강호 씨. 김강호 씨, 김강호 씨가 축구선수 이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김강호 씨가 주연했던 지라시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지라시. 기억나시죠? 지라시 2013년도 한 10년 정도 된 영화인 것 같은데, 지라시. 이 제목을 제가, 아류 영화 제목으로 해서, 지라시 2라고 지라시 2. 이렇게 한번 제목을 잡아볼게요. 지라시 2. 그리고 1월 28일이다. 1월 28일 정도 될 거예요. 저희 유튜브 보시면 그 지라시 편이 있어요. 지라시 편. 그거 제가 요즘 증권가에서 지라시가 어떤 형태로 돼 있는지, 그 지라시에 대해서 가수 김승미 씨하고 같이 연기까지 하면서 만든 유튜브가 있으니까, 우리 그 스타119 채널 그 재생 목록 보시면은 그 김승미 콜라보라고 돼 있는 그 섹션에 보시면은 이제 그 카테고리를 보시면은 지라시 편이 있어요. 그거 한번 재밌게 보실 수 있고, 그거 보시면은 지금도 지라시가 있구나, 이런 거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수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지라시 근데 며칠 전에 그 HLB, 요즘 핫한 종목이니까요. HLB 관련해서 갑자기 지라시가 하나 떴잖아요. 미국에서 지금 미국 식약청이라고 하잖아요. 미국 FDA에서 지금 신약 신청을 해가지고 거의 이제 10개월째 허가 여부를 기다리고 있는 이제 물질인데, 간암에 사용되는 리보세라닙이라는 이게 이제 시판이 될 수 있도록 허가가 안 나냐 안 나냐, 이게 지금 이제 거의 임박해가지고 이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일 거예요. 이 회사에서요. 근데 이게 지금 똑같은 성분인데 중국에서는 다른 약품으로 해가지고 시판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중국 식약청하고 미국 식약청하고는 완전 기준 자체가 다르고, 미국은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특히 이건 경구용이니까 먹는 약 같은 경우에 더 까다로운데, 며칠 전에, 그제인 것 같아요. 이제 갑자기 지라시에 이 허가가 잘 안 됐다, 이게 떴어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장중에 10만 원 넘었던 주가가 다시 84,000원까지 폭락했다가 다시 이제 어제 오늘 해가지고 다시 10만 원대에서 올라와서 움직이고 있긴 한데, 지금 거래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거든요. 거래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데, 저는 이 지라시이고, 이 회사에서는 이 지라시를 이제 도포한 그 세력을 자기들하고는 무관한 마치 HLB를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아니면 음해하기 위해서 이제 음모상으로 해서 그게 이제 뿌려졌다, 그래서 색출하겠다, 이런 말을 했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과연 그럴까, 이런 생각 들거든요. 과연 그럴까,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말씀이 들고, 이 말은 과연 정말 회사에서 몰랐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든다라는 거,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에 과연 회사에서 몰랐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제
이런 이제 주식 같은 거 있잖아요. 주식 이제 저도 뭐 펀드 같은 것도 해봤고, 펀드 이제 저는 펀드를 제가 투자를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펀드를 운용을 했었어요. 저 CRC에 근무했었잖아요. 우리나라 그 M&A 최전선에 있었던 CRC에서 그 근무를 했었었고, 전경련 나와가지고 저 그런 일 하려고 전경련 그만두고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하면 저희 그 펀드 하는 회사가 우리 한국에서 10대 그 10대 안에 들어가는 CRC였고, 우리 한국에서 그 IMF 이후에 그 CRC 제도가 도입됐을 때 선발 CRC였어요. 정말 그런 기법 자체가 한국에 아직 모르고 있을 때 이제 시작돼 그 기법을 가지고 영업 실적도 많이 있었던 그런 CRC였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어쨌든 그 펀드가 사실은 어떤 회사의 대주주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대주주 역할을 하니까 주포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펀드를 가지고 있는 회사에서도 조차도 그게 컨트롤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주식 주가 관리가. 왜냐면은 혼자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외부에도 큰 자금들이 이렇게 붙어 있으면은 서로 좀 약속 안 지키는 경우도 있고, 우선 자기 이익이 우선이니까 그런 부분들이 컨트롤이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다라는 것하고, 그 다음에 같은 회사 안에서도 회장실 안에서 돌아가는 얘기하고 회장실 밖에 그 직원들 사무실에서 나오는 얘기가 따로 노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회장실 안에서 회장실 안에서 이제 문 열고 나와가지고 직원들한테 오늘 그 종목 주가 올라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사실은 그날 그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은 그 회장실 안에서 직원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이 직원들이 올라갈게 그러면은 이 직원들도 자기가 아는 사람들한테 다 동원해가지고 뿌리거든요. 그러면 그 회장실 안에서는 주가 올라가기를 바래 이런 마음으로 말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걸 뿌려가지고 높은 가격에 팔아먹으려고 그렇게 직원들을 이용해 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가 사실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지라시를 통해서 나타난 그 현상, 그리고 그 회사에서 자기를 음해하기 위한 외부에서 한 거다.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액면 그대로 그거를 받아들일 수는 없다. 또 다른 이면에 무엇인가가 있을 수도 있다. 더군다나 이 HLB 같은 경우에는 대표이사 지분이 7%밖에 안 돼요. 대표이사 지분이 7%, 관련 지분 해봤자 한 10% 안 되고 한 9%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나머지는 다 개인 지분이거든요. 제가 확인해 봤어요. 나머지는 다 개인 지분인데,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죠. 그 개인들 중에 정말 그 쩐주가 있어가지고 이 대표이사는 그냥 바지 사장 역할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지금 왜냐면은 쩐주가 별도로 있다면은 그 전주가 이제 자유롭게 주가 올랐을 때 아무 제약 없이 팔 수가 있으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지금 이 회사는 이제 대표이사 지분이 없다 보니까 자꾸 소액주주들과 연대 이런 얘기를 자주 하거든요. 마치 이제 ESG의 거버넌스처럼 소액주주하고 소통이 잘 되는 것처럼. 그런데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소액주주들과 과연 연대? 이게 정말 그럴까? 이 부분인데, 왜냐면은,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 부녀회장 아시죠? 부녀회장이 그 아파트에 그 주민들 다 동원해가지고요. 그 주변에 있는 부동산들 다 찾아다니면서 그 허위 매물 같은 거 못 나오게 하고 그 호가 올려가지고 그 아파트 가격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부녀회장하고 그 입주한 주민들하고 다 같이 어떻게 보면 담합해가지고 그 주가를 올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결과는 그런 1년의 일이 있은 후에 결과는 나중에 보면 고가에 부녀회장만 팔았더라. 그 집을 고가에 부녀회장만 팔고 이사 갔더라. 이런 경우 많아요. 여러분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과연 그 회사 그
대표와 소액주주들과의 연대, 물론 아까 그 소액주주 중에 진짜 그 쩐주가 다 이렇게 그 자금을 배분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연계돼 있는 소액주주일 수도 있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일반적으로 제가 의심하는 부분이 더 일반적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증시 세계에서는요. 그래서, 그 무작정, 다 똑같은 마음으로 이 주가가 다 같이 올라가겠지. 이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에 누군가는 가장 높은 자리에서 팔고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냥 거래량 보고 알아야죠. 그냥 거래량하고 변동성 보고 짐작해가지고 대응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런 의심조차도 이제 해소가 되려면은 정말로 이 리보세라닙이 이번에 FDA 통과가 되면은 이 회사 정말 좋은 회사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 결과가 리보세라닙이 정말로 미국 FDA 통과돼가지고 이제 신약으로 예전에 셀트리온이 그랬던 것처럼 셀트리온도 여러 가지 의심 많이 받았었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좋으니까 그 회사가 인정을 받았던 것처럼 만약에 이런저런 정황상으로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FDA 간암에 사용되는 리보세라닙이 미국 FDA에서 정말 승인받아서 이제 미국의 판권을 가지고 시판이 된다. 이러면 정말 이 회사는 좋은 회사 맞구나. 그리고 이 회사의 그 대표 정말 대단한 분이시구나. 정말 굉장한 분이시구나. 이런 것들 나중에 그 평가를 받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조금 조심할 부분은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주식 공포 미스터리 극장이라고 해서 두 개의 제목으로 여러분들하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내일이나 모레 주말에는요, 제가 요즘 홍콩 ELS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그 ELS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알아도 대충 아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알고 싶어도 너무 어려워서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거 정말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주말 스페셜 방송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고, 또 그 ELS 가지고 ELS를 잘만 이용하면은 그 관련된 종목 중에 어떤 종목들이 주가가 올라가고 주가가 떨어지겠구나, 이거를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를 활용하는 법도 가르쳐 드릴 테니까 주말에 한번 기대를 해 보시고요. 저는 원래 되게 노는 거 되게 좋아해요. 노는 거 좋아해서 불금 이런 때 거의 노는 거 좋아하는데, 당분간은 유튜브 300명 만들어질 때까지는 유튜브에만 매진을 하려고 이제 계속 이제 집중을 하고 있으니까요. 아마 주말에도 이제 거의 사무실에 나와가지고 연구하고 유튜브 만들고 이런 일로 일과 보낼 것 같아요. 혹시 저하고 차 한잔 하시고 싶으시면은 저 핸드폰 010-6656-9502니까 연락 주시고 사무실에 놀러 오셔도 좋습니다. 자, 주말까지 잘 보내시고요. 또 주말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